세상에나, 이게 누구야? 당신이야? 당신 맞아? 내가 진짜 갈 데가 없으니까 염치도 없이 당신이 생각나더라고.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꼴이냐고. 정말 매정하게 처자식 버리더니 이 꼴이 뭐냐고. 미안해, 내가 당신 볼 면목이 없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된 거야? 거짓골을 하고 이렇게 내 앞에 나타나면 어쩌자는 건데. 일단 먹고 자는 건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당분간 여기 머물면서 몸부터 좀 추스려. 진짜 고마워. 진짜 당신밖에 없다. 괜한 기대는 하지 마. 내 자식 아빠니까 이러는 거야. 이혼했어도 당신이 잘 살아야 애들도 아빠 걱정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 알아.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당신이랑 합치자고 해. 당분간 가게 일 좀 거들면서 천천히 일자리 찾아봐. 당신이 이렇게 성공한 거 보니까 진짜 다행이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잘 된 줄은 몰랐어. 20년이야. 20년이 지났다고. 나도 그동안 고생했고 자리 잡은 지 몇 년 안 됐어. 대단하다, 진짜. 당신은 참 억척스러웠어. 언젠가 잘 될 줄 알았어. 믿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하나. 이혼한 전 남편한테 대단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웃긴 해. 당신 진짜 고생 많았겠다. 그래, 여자 몸으로 여기까지 오는 거 진짜 쉬운 일 아니었어. 당신이 나랑 애들 내쫓을 때 나 이 약 물고 무조건 성공하겠다 다짐했었어. 진짜 미안하다. 내가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참... 됐고, 이 돈 받아. 당장 입을 옷이라도 사고 필요한 거 챙겨. 평소처럼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려고 하는데 가게 앞에 웬 노숙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순간 아이고, 혹시 죽은 건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심스레 가까이 가서 얼굴을 보는데 세상에, 그 얼굴이 낯이 익은 거예요. 찬찬히 보니까 글쎄 20년 전에 헤어졌던 제 전남편이더라고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흔들어 깨웠습니다. 눈꺼풀이 퉁퉁 부은 얼굴로 겨우 눈을 뜨는데 초라하고 비참한 꼴이었어요. 그래도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물부터 한 잔 줬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 있었는데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걸 보니까 며칠을 굶고 또 돌아다닌 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안쓰러워서 밥도 챙겨줬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또 손님들이 오기 전에 어떻게든 이 상황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소문이라도 나면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돈을 쥐어주면서 일단 씻고 옷부터 말끔하게 갈아입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꼴로 가게에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전 남편은 그날부터 제 식당 일을 도와주면서 지냈습니다. 제가 따로 무슨 일을 시킨 건 아닌데 먼저 나서서 일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손님들 주차도 도와주고 허리 굽혀 인사도 하고, 홀 직원들이 바쁘면 테이블도 치우고, 식당 재료 들어오는 날엔 냉큼 받아다가 주방에 갖다 놓고, 정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의심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었나?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죠. 그런데 계속 지켜보니까 적어도 가게 안에서는 정말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손님들 사이에서도 저분 누구냐, 참 싹싹하다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참 복잡했습니다.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저와 아이들을 매정하게 버렸던 사람이 허드렛 일까지 하는 걸 보니까 한편으로는 꼴 보기 싫고 또 한편으로는 딱하기도 하고, 그래도 땀 흘리며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 보니 이 사람도 변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성실해진 전 남편을 보면서 이혼을 안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잠시 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다른 여자와 살겠다며 저와 아이들을 버린 사람이란 생각이 다시 밀려왔죠. 이런 사람을 받아주는 게 맞나 싶은 마음과, 그래도 가게 일을 성실히 돕는 걸 보니 조금은 놓이는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가게 근처 주택인데 집이 커서 방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래도 가족이고 애들 아빠인데 하는 생각에 집에 있는 남는 방 하나를 내주었고, 그렇게 저는 20년 전 헤어진 전 남편과
한 집에서 지내고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당분간은 여기서 먹고 자는 것이라도 해결해주자 싶었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 구석구석, 가게 속사정까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카운터도 보게 되고 포스기를 보면서 장사 매출도 확인하고 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줄 몰랐다며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이 그러더군요. 20년 만에 가족이 다시 모였는데 당신 가게도 잘 되고 아이들도 이렇게 잘 자랐고 나를 받아주고 기회 준 거 너무너무 고마워.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술 한잔하면서 회포를 풀었으면 좋겠어. 절대 이 사람과 다시 합칠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애들 아빠고 애들 결혼할 때 혼주석에 앉아야 하는 사람인데 원수처럼 지낼 순 없으니까 전 남편의 말에 마지못해 술 한잔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랑 아이들은 워낙에 술이 약해서 한두 잔만 마셔도 바로 잠드는 스타일입니다. 결국 몇 잔 마시고 그대로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깊은 밤 어렴풋이 이상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빨리 들어와. 아휴, 발소리 내지 마. 조용조용 걸어. 야, 이것들 다 자는 거 맞아? 혹시 깨기라도 하면 큰일인데. 걱정 마셔. 내가 술 엄청 먹였어. 알잖아. 집사랑 술 한 잔만 마셔도 얼굴 벌개지면서 바로 골아 떨어지는 거. 애들도 지 엄마 닮아서 하나같이 술이 약하더라고. 완전 뻗었어. 참, 하여튼 안 좋은 건 다혜미 닮았어. 무언 놈의 술이 이렇게 약하대냐. 그러니까 깰 걱정은 안 해도 돼. 엄마는 저쪽 서랍 뒤져봐. 나는 여기 찾아볼게. 근데 그게 여기 있는 건 확실해? 딴 데 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거 확실해. 그래?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에휴, 이건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엄마, 어질러 들이지 말고 티 안 나게 뒤져야 돼. 알았어, 이놈아. 암튼 그것만 손에 넣으면 너랑 나는 아주 인생 피는 거다, 이거지? 당연하지. 그것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엄마 아들 대박 나는 거야. 술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몸은 천근만근이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전 남편과 함께 제 방으로 들어온 전 시어머니. 그 둘은 제가 깊이 잠든 줄 알고 제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속셈은 뻔했죠. 제가 가장 아끼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가장 원하는 그것을 훔치려는 거였습니다. 또다시 전 남편을 믿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한때는 가족이었고 아이들의 아빠라는 이유로 마음을 열었건만 결국 이런 식으로 또 배신을 당하다니. 저는 눈을 감은 채 꼼짝도 하지 못한 채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은 듯 유유히 제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남겨진 저는 치가 떨릴 만큼 큰 배신감에 가슴이 저려오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두려움에 눈조차 뜰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가족이었지만 제게 남은 건 또 한 번의 깊은 배신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음식점을 차리기까지 정말이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벌써 20년 전이네요.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애들 데리고 집을 나왔을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집에서 살림하고 밥하고 반찬하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던 가정주부였는데요. 결국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식당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가게에서 홀서빙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문 받고 음식 나르고 바쁠 때는 주방 일까지 닥치는 대로 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방 일을 익히게 되었고 찬모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고요. 재료 손질하는 법, 육수 내는 법, 양념 비율 맞추는 법까지 하나하나 몸으로 배웠습니다. 손님들이 어떤 맛에 반응하는지, 어떤 반찬을 내놓아야 젓가락이 먼저 가는지 그 비결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익히며 배울 수 있었고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며 20년을 버텼습니다. 돈을 어느 정도 모은 후에 제 가게를 차릴 용기가 생겼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꼭 하고 싶었던 음식점이 있었거든요. 바로 간장게장 전문점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간장게장을 기가 막히게 담그셨는데 어릴 적부터 그걸 보고 자라다 보니 저도 게장 담그는 것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간장게장이 게장만 맛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한식은 곁들여 나오는 밑반찬까지 맛있어야 손님들이 감동하거든요. 게장은 당연히 맛있어야 하고
반찬도 맛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저는 음식 솜씨 하나는 자신이 있었고요. 김치며 장아찌며 나물, 찌개까지 한정식집 수준으로 밑반찬을 정갈하게 만들 수 있어서 손님들을 끌 자신은 있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에 싸게 나온 땅을 샀습니다. 위치는 조금 외진 곳이었지만 땅값이 싸니까 그걸 사서 주차장도 넓게 만들고 식당 건물도 크게 짓고 이제는 제 이름 걸고 시작해도 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저 이제 제 식당 한번 해보려고요. 사장님 밑에서 일하면서 정말이지 배운 게 너무 많아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결심했구만. 아줌마는 잘할 거야. 내가 한평생 식당 하면서 별별 사람 다 써봤지만 아줌마 같은 사람은 진짜 처음 봤어. 뭘요? 사장님이 잘 봐주셔서 그런 거죠. 진짜라니까. 손맛도 끝내주고 성격도 깔끔해서 가게가 아주 반짝반짝하지. 손님들이 아줌마 음식 칭찬하는 거 내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다고. 식당 하면 분명 대박 날 거야. 한정식집 할 거지 못하는 음식이 없잖아. 사실 한정식집도 생각해봤는데요. 근데 간장게장 하고 싶어요. 우리 애들이 간장게장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간장게장? 그거 쉽지 않은데. 저희 애들이 간장게장을 제일 좋아하는데 돈 없어서 마음껏 못 먹었어요. 제가 게장집 하면 우리 애들만큼은 마음껏 먹일 수 있잖아요. 사실 친정엄마 간장게장이 진짜 맛있어요.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다들 난리였거든요. 그걸로 승부 보고 싶어요. 가게 차리려면 생각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어. 인테리어만 해도 예상보다 몇 배는 더 깨진다니까. 혹시라도 부족하면 내가 빌려줄 테니까 돈 필요하면 말해. 아니에요. 그동안도 잘해주셨는데 제가 사장님한테 돈 얘기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줌마는 내가 믿어. 그러니까 걱정 말고 돈 빌려가. 갚을 거잖아. 나 이자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돈 필요하면 꼭 내 돈 써.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저 꼭 잘해내서 보답할게요. 그래, 아줌마는 무조건 성공할 거야. 예전에 같이 일했던 식당 사장님이 제가 성실하게 일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흔쾌히 돈도 빌려주셨고 그렇게 해서 큰 어려움 없이 제 가게를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 위치가 외곽이라서 걱정이 많이 된 게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기엔 교통이 불편하니까요. 실제로 문 열고 한두 달은 손님이 뜸했어요. 가게 안이 썰렁하니까 내가 괜히 무리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밤에 혼자 앉아서 한숨을 내쉰 적도 많았죠. 그런데 한번 다녀간 손님들이 재방문을 하고 맛있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더니 점점 발길이 끊이질 않고 이어졌습니다. 주말만 되면 주차장이 꽉 차고 대기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려야 겨우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제 두 손으로, 제 발로 하나하나 배우고 버텨온 걸로 이 자리를 일궈냈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전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신세였는데 지금은 제 이름을 건 가게가 맛집으로 불리고 있으니 말이에요. 가게 안이 손님들 웃음소리로 가득 차고 맛있다고 젓가락 내려놓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진짜 해냈구나 하는 실감이 들어요. 우와, 대박. 진짜 맛있다. 헐, 한 입 먹자마자 그냥 녹아버리네. 이 집 간장게장 끝내주는데. 밥 술술 넘어간다. 이거 진짜 밥도둑 맞네. 나 밥 한 공기 다 배웠다 벌써. 게장만 마시는 게 아닌데 이 반찬 좀 봐. 고급 한정식 집 수준인데. 야, 괜히 맛집 소문난 게 아니구나. 이 맛이면 3시간 걸려서라도 올만하다. 다음엔 부모님 무조건 모시고 오자. 우리 아버지 게장 좋아하시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홈쇼핑에서 우리 가게 이름으로 간장게장을 팔자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가맹점을 내달라는 제안도 들어오더라고요. 간장게장 레시피를 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저는 그저 제 식당에서 제가 혼자 꾸려갈 수 있는 이 자리, 이 공간. 그게 딱 좋아서 그런 제의들은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멀리 이 외진 곳까지 일부러 발걸음해주시는 손님들을 위해 오늘도 제 손으로 정성껏 음식을 내는 게
제일 큰 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장사가 잘 돼서 하루하루가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던데 뜻밖에도 제 앞에 전 남편이 나타난 겁니다. 남루한 차림에 갈 곳 없다며 서성이는 그를 불쌍하다 여겨 방 한 칸을 내주고 가게 일을 맡기게 된 거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 남편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히 돕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자기가 이 집 사장인 양 직원들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더니 역시 그놈의 허세가 또 고개를 드는 거였죠. 하루에도 몇 번씩 더 크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느니 장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느니 입만 열면 허황된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사업병이 도진 게 분명했습니다. 내 후배 중에 지금 백화점 식품관 MD 있는 애 있거든. 그놈한테 연락만 하면 바로 강남백화점 식품관 입점 가능해. 완전 대박이지 않냐? 대박? 당신은 아직도 그런 허황된 소리를 하는구나? 백화점 싫어? 그럼 홈쇼핑은? 내가 아는 선배 중에 홈쇼핑 PD 있어. 내가 전화하면 바로 방송 잡을 수 있대. 당신이 여기서 한 달 동안 버는 돈 거기선 하루면 벌 수 있어. 어때? 홈쇼핑? 반품 들어오고 불만 접수되고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건데?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스케일이 작아? 그러면 택배라도 하자. 요즘은 온라인이 대세야. 포장기계 하나만 들여놓으면 하루에도 수백 건씩 보낼 수 있다니까. 새벽 배송이니 뭐니 해서 전국 어디든 다음날 도착해.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 포장 과정에서 변질이라도 되면, 배송 사고라도 나면 손님한테 욕먹는 건 결국 나라고. 답답하다, 답답해. 그럼 가맹사업은 어때? 내가 아는 애들 중에 외식 브랜드 키운 사람들 몇 있어. 걔들이랑 손잡으면 당신 가게 전국으로 가맹점 만들 수 있어. 전국에 당신 식당 간판 쫙 깔린다고 상상해봐. 이름만 걸어놔도 돈이 눈덩이처럼 굴러온다니까. 당신은 그냥 본점만 지키고 있으면 돼.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가맹점? 당신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난 이 가게 하나면 충분해. 아휴, 내가 사장이었으면 벌써 크게 벌었을 텐데. 이렇게 금덩어리를 쥐고도 묻어만 두고 있으니 미련한 거냐, 멍청한 거냐. 당신 그놈의 사업병 때문에 쫄딱 망해서 거지꼴로 나 찾아온 거 아니야? 정신 좀 차려. 그리고 내 가게 일에 더 이상 참견하지 말고 얼른 다른 직장이나 알아봐.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건데. 당신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도움? 나는 당신 도움 필요 없어. 여기까지 오는데 당신은 한 톨도 보탬이 안 됐다는 걸 잊지 마. 저는 간장게장 사업을 확장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 남편이 아무리 백화점이니 홈쇼핑이니 떠들어도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맛을 지켜낼 수 있는 건 오직 제 손 때문이라는 걸요. 가게 일이 안정되면서 밑반찬이나 주방일은 직원들에게 맡길 수 있었습니다. 반찬 담그고 재료 손질하는 건 충분히 믿고 맡길 수 있었죠. 그렇지만 간장게장만큼은 달랐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간장, 즉 소스에 있었으니까요. 그건 누구한테도 맡길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에 저는 늘 혼자 주방에 남아 간장을 다리고 약재를 고르고 간을 맞췄습니다. 하루가 얼마나 피곤하든 그 과정만큼은 제 손으로 직접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집만의 맛이 지켜졌고 그게 바로 제가 확장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전 남편은 이상할 만큼 간장게장 소스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들어간 거냐, 향이 남다른데라며 슬쩍 떠보는 식이었죠. 제가 대꾸하지 않으면 또 다른 날엔 나한테도 좀 가르쳐주면 안 되냐, 같이 알면 편하잖아 하고 은근히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어머니 때부터 이어온 손맛이자 이 가게의 심장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옆에서 기웃거리고 말을 흘려도 그 비밀만큼은 제 손에서만 지켜야 한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전 남편의 눈빛이 점점 집요해지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끝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간장게장 레시피가 담긴 제 노트만큼은 절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끝내 제 레시피 노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입을 다물고 가르쳐주지 않자 그는 결국 다른 방법을 쓰기로 마음먹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괜히 분위기를 잡는다며 술자리를 제안했고 저와 아이들에게 술잔을 권했죠. 술에 약한 우리는 금세 골아떨어졌고 바로 그 틈을 노려 전 시어머니를 불러들인 겁니다. 그날 밤 그 둘은 제가 가장 아끼던 공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안에 빼곡히 적힌 간장게장 소스 레시피를 한 줄 한 줄 베껴갔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이어받은 손맛의 비밀, 제 가게의 심장이자 제 인생 전부와도 같은 레시피 수첩이 결국 그들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던 겁니다. 사장님, 그거 들으셨어요? 요 옆에 불고기집이요. 불고기집? 왜? 장사 접는데? 거기 다른 거 들어온대요. 새로 뭐가 들어올래나. 뭐가 들어오든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거기 간장게장 들어온대요. 뭐라고? 우리 바로 맞은편에 간장게장집이? 그게 단순히 간장게장집이 아니고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뭘 봤는데? 답답하게 하지 말고 빨리 얘기해봐. 며칠 전에 거기 공사 시작한다고 인테리어 업자들이랑 막 우르르 몰려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흘낏 봤는데 사장님 전 남편분이 업자들 사이에서 막 지시하고 그러시던데요. 뭐? 확실해? 똑바로 본 거 맞아? 네, 사장님, 저희 이제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 똑같은 간장게장집 생기면 장사 타격 있을 텐데. 레시피를 훔쳐간 전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가게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떠난 줄 알았죠. 그랬던 며칠 뒤 믿기 힘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가게 바로 맞은편, 원래 불고기집이 있던 자리에 전 남편이 들어와 새 간판을 걸고 장사를 준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건물은 한 달 내내 분주했습니다. 간판이 내려간 자리는 곧 공사판이 되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부들이 드나들며 내부를 죄다 뜯어 고쳤습니다. 벽을 허물고 새로 칠하고 주방기계며 환풍기까지 교체하는 소리가 내 가게 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휘하는 얼굴은 낯익었습니다. 바로 내 전 남편이었습니다. 업자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웃으며 여긴 이렇게 저긴 저렇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에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외관도 싹 바뀌었습니다. 낡고 칙칙하던 불고기집의 흔적조차 지워졌습니다. 유리창은 반짝반짝 닦였고 벽은 화사하게 새로 칠해졌습니다. 건물 앞에는 곧 오픈 예정이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펄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트럭이 도착해 커다란 간판을 내리더니 건물 정면에 번쩍이는 글자가 걸렸습니다. 원조 간장게장.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간판이 아니었습니다. 제 땀과 눈물, 수십 년 세월이 담긴 제 이름을 도용한 뻔뻔한 도전장이었습니다. 제 레시피 수첩을 베껴간 그 손으로 감히 원조라는 이름까지 내걸다니요. 당신 지금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내 가게 바로 맞은편에서 그것도 똑같은 간장게장집을 연다고? 제정신이야?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완전 제정신이지. 왜? 여기가 뭐 당신 땅이라도 돼? 간장게장 장사하려면 당신 허락이라도 받아야 해? 당신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돼? 내가 대단해서 화내는 줄 알아? 하필 내 가게 바로 코앞에서 그것도 똑같은 간장게장으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사람이면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잖아.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아직도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네. 그딴 선이나 양심 같은 게 밥 먹여주냐? 진짜 당신 같은 인간한테 또 한 번, 그것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속은 내가 바보지. 솔직히 말해서 당신 가게 잘 되는 거 돈을 얼마나 버는지 내가 똑똑히 봤잖아. 당신 성공한 거 보니까 나도 확신이 들었던 거지. 간장게장. 아, 이게 돈 되는 아이템이구나. 혹시나 사람이 변했나 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은혜? 웃기고 있네. 이제부터 내가 당신 가게 손님들 싹 다 우리 가게로 쓸어갈 거니까 눈 똑바로 뜨고 봐. 손님들이 여기도 맛있다, 매장이 더 크고 깔끔하다며 전 남편의 가게로 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때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전 시어머니가 제 가게 앞에 모습을 드러댔습니다. 두 팔을 떡하니 팔짱 끼고 입꼬리를 삐죽 올린 비우는 얼굴로 저를 노려보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며느님, 아니지, 이젠 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남이지.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하나? 사장님? 참 세상 돌고 돌아 이렇게 맞은편에서 장사로 마주치게 될 줄이야. 기가 막히다. 안 그러냐? 오랜만이네요, 어머님. 여기 가게는 손님이 듬성듬성 파리만 윙윙거리네. 우리 가게는 오늘도 대기번호 뽑느라 난리인데.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는데 코앞에 똑같은 가게 차리고 비웃기까지 하시네요. 열심히 해봐라. 뭐 조만간 망하겠지만.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함께 차린 간장게장 식당은 손님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몰렸습니다. 전 남편은 예전부터 허세와 과장에 능했는데 이번엔 그걸 마케팅에 제대로 써먹더군요. 각종 SNS에 사진을 올리고 진짜 원조는 우리 집이다라며 홍보를 퍼뜨렸습니다. 음식 사진에 현란한 문구를 붙여가며 공격적으로 손님들을 끌어모았죠. 반대로 제 가게는 점점 손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원래 찾아주던 단골들도 막상 우리 가게 앞까지 와서는 맞은편 가게 인산인해를 보고는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손님이 저렇게 많으니까 저 집이 진짜 맛집인가 보다며 넘어가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겉으로는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앞에 새로 생긴 게장집에 한번 가봤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럴 수 있죠. 새로 생겼는데 한번 가보고 싶은 게 당연하죠. 모임에서 다들 거기 한번 가보자고 해서요. 새로 생겼다고 하니까 호기심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죠. 어땠어요? 맛은... 거기 게장 괜찮아요? 반찬은 어때요? 반찬도 잘 나와요? 사장님, 제가 이걸 정말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100번은 고민했는데 진짜 너무 놀라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간장게장 맛이요. 진짜 그냥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여기랑 너무 똑같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 입이 막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니까요. 똑같다고요? 우리 게장하고 맛이 완전 똑같아요? 네,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그냥 이 집 게장이에요. 그냥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간장 향이며 똑같았어요. 저는 사장님 레시피 그대로 옮겨놓은 줄 알았어요. 먹으면서 사장님이 여기에 게장 납품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 정도로 맛이 똑같아요? 물론 저는 여기가 원조고 진짜 백이 맛집인 거 누구보다 뻔히 아니까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도 사장님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저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장님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이 레시피 빼간 거 아니에요? 저만 느낀 거 아니고요. 그날 같이 먹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말했어요. 손님 한두 명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다 같았습니다. 앞집이랑 게장 맛이 왜 이렇게 똑같냐. 밑반찬까지 구성이 너무 비슷하다. 두 집이 음식이 너무 똑같다. 사장님이 같은 분인 줄 알았다 등 이런저런 말들이 제 귀에 계속 들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게 단골 손님들조차 혼란스러워했고 그럴 때마다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게다가 전 남편 가게는 단순히 가게 오는 손님만 상대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게처럼 발품 팔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전국을 대상으로 간장게장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침마다 전 남편의 가게 앞에는 큼지막한 여러 대의 택배 차량이 서고 스티로폼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 박스들이 줄지어 실려나가는 광경이 매일같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처음엔 도대체 저 많은 걸 어디로 보내나 싶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귀띔을 해줬습니다. 전 남편이 요즘 SNS를 도배하다시피 하면서 간장게장 택배 주문을 받고 있는데 광고비를 퍼붓는지 검색만 하면 노출이 쏟아지고 그 덕분에 주문이 폭주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조금 이름이 알려지자 이번엔 홈쇼핑까지 노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조만간 저 식당 홈쇼핑 방송 나온다더라.
전 시어머니가 간장게장 달인이다 등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손님들 사이에서도 동네 상인들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은 발빠르게 사업을 넓혀갔습니다. 택배며 SNS며 홈쇼핑까지 온갖 통로를 다 열고 욕심을 부리며 이제는 어엿한 사업가라도 된 듯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눈앞에서 제가 평생 지켜온 이름과 손맛을 빼앗아 자기들 것처럼 팔아치우며 말이죠. 더 기가 막힌 건 간판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 그 집 간판에는 큼지막하게 원조 간장게장 본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원조라도 되는 양 뻔뻔하게 본점을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간판 한쪽에는 당당히 가맹문의 전화번호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맹문의 전화가 쏟아진다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 남편은 단순히 맞은편에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저를 짓밟고 올라서서 제자리를 빼앗아 자기 이름으로 왕국을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실려나가는 택배 박스들, 길게 줄 선 손님들, 그리고 쉴 새 없이 울리는 가맹문의 전화들. 그 모든 게 제 피와 땀이 담긴 세월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려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 남편의 가게는 정말 승승장구하는 듯했습니다. 매일같이 손님이 북적이고 택배기사들이 허겁지겁 박스를 나르며 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마 전 남편과 전 시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봐라, 결국 내 방식이 옳았잖아. 이제 너는 끝난 거야. 우리는 이제 대박 터지는 거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겠죠. 몇십 년 동안 간장게장과 씨름하며 간 하나 잡으려고 몇 날 며칠을 버텨온 저의 땀과 시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돈이 최고라는 자기들 방식이 통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요.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여기저기서 소문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이 이상하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이틀 지나니 텁텁하다며 불만을 쏟아낸다는 이야기. 매장에선 환불 요구와 항의 전화가 빗발쳐 정신을 차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처음엔 진짜 맛있었는데 이틀 지나니까 이상하게 씁쓸하고 텁텁하고 비릿한데. 간장게장이 원래 이래요? 못 먹겠어요. 환불해줘요. 게가 다 뭉개져서 퍼석한 게 이거 국산 꽃게 맞아요? 국물은 점점 쓴맛만 나고 게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다신 안 사 먹는다 진짜. 돈 아까워 죽겠네. 당장 환불해주세요. 손님들의 불만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전국 각지에서 쏟아졌습니다. 게가 퍼석하다, 국물이 써서 못 먹겠다, 냄새가 비릿하다 같은 원망 섞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환불 요청은 그야말로 빗발쳤습니다. 매일같이 전화벨이 울려대고 게시판에는 불만글이 도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건쯤 대수롭지 않게 넘겼겠지만 그 불씨는 삽시간에 커다란 불길로 번졌고 결국 전 남편의 가게는 파리 목숨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다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심 대신 욕심을 택한 자들의 끝은 뻔했죠. 그게 바로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본 모습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가게가 점점 몰락해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문 닫을 시간이 한참 지난 늦은 시각, 술 냄새에 절어 비틀비틀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전 남편이 제 가게 문을 확 열고 들어왔습니다. 순간 가게 안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그가 내뿜는 술 냄새가 순식간에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충혈된 눈빛은 분노와 억울함으로 이글거렸고 얼굴은 잔뜩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한때 가게를 돕겠다며 옆에 서 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몰락한 장사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겠다는 듯 날카로운 기운을 품고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야, 너 솔직히 말해. 그 레시피 노트 거기 제대로 적혀 있는 거 맞아? 뭐라고? 내가 네 레시피 노트 보고 똑같이 했단 말이야. 감초도 넣고 황기도 넣고 당귀도 넣고 죄다 적힌 대로 다 했어. 근데 왜 우리 집 간장게장은 하루만 지나면 텁텁하고 쓴맛이 나고 게살이 포석해지냐고? 어? 도대체 왜? 너 일부러 엉터리로 적어놓은 거 아니야? 사람 가지고 장난친 거냐? 이제야 실토하는 거야? 당신이 내 레시피 노트 훔쳐갔다는 거? 나랑 애들 술 먹여서 억지로 재워놓고 어머님이랑 내 방에 쳐들어와서
내 소중한 우리 엄마의 간장게장 비법이 적힌 레시피 베껴간 걸 당신 입으로 실토하는 거냐고. 훔쳐가기 뭘 훔쳐가? 내가 고생해서 얻어낸 거야. 내가 네 가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 넌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는 거지. 권리?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건 우리 엄마 때부터 내 손으로 내 세월로 지켜온 내 거야. 아이씨, 됐고. 왜 니네 집 게장은 왜 괜찮은 거냐고. 똑같이 했는데 왜 내 건 망가지냐고.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뭐가? 그게 궁금해? 그럼 경찰서 가서 물어보자고. 당신이 한 짓이 뭔지 알아? 나의 소중한 간장게장 레시피, 즉 나의 지적 재산을 훔쳐간 거야. 그거 깜빵 가는 범죄야. 뭐라고? 경찰서? 그래. 당신이 지금 내 앞에서 당신 입으로 다 실토했잖아. 당신이 그거 베껴갔다고. 다른 증거가 뭐가 필요해? 지금 당신 말한 거 CCTV에 다 녹화됐어. 아니, 그게... 당신이 어떤 꼴로 끝날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 사실 이 모든 건 저는 이미 이겨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던 레시피 수첩에는 감초, 황기, 당귀, 오가피, 청궁, 대추 같은 약재들의 이름과 그 무게, 비율까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그것만으로도 완벽한 비밀 레시피처럼 보였을 테죠. 그 노트를 손에 넣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제 나도 똑같이 만들 수 있겠다 하고 착각했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그 노트에는 없습니다. 저는 그 약재들을 절대 간장에 통째로 넣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엔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드는 과정이지만 저는 반드시 따로따로 다려냈습니다. 깊은 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 홀로 주방에 남아 한약 냄새가 퍼져나가는 그 속에서 은근한 불에 오랫동안 달여서 그렇게 해서 잡내는 사라지고 약재 본연의 기운만 응축된 진한 국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그 국물을 한 방울, 두 방울씩 가늠해가며 수십 년 손끝으로 익힌 황금 비율에 맞춰 간장에 섞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가게 간장게장의 맛을 지켜주는 세월과 정성이 깃든 진짜 비법이었습니다. 그래야만 간장의 깊이가 살아났으니까요. 게살에 스며들었을 때 첫입은 달큰하고 그 뒤를 따라 은은한 향이 감돌며 끝맛은 개운하게 마무리되는 그 맛. 시간이 지나도 텁텁해지지 않고 하루 이틀 묵혀도 국물이 탁해지지 않고 먹을수록 감칠맛이 도는 그게 바로 제가 지켜낸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그것을 알 리 없었죠. 그들은 글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했을 겁니다. 수첩에 감초 몇 그램, 황기 몇 조각, 당귀 얼마 이렇게 써놓은 그대로 비싼 약재들을 한데 넣고 간장에 그대로 푹 삶아버렸을 겁니다. 처음엔 진한 약재향이 확 퍼져나오니 그럴듯하게 보였을 테죠. 손님들도 첫맛에 혹했을 수 있고요. 와, 깊다, 다르다 하며 감탄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처음뿐입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약재의 떫은 기운이 간장 전체를 잠식했을 거고 국물은 텁텁해지고 끝맛에는 알싸한 쓴맛이 올라오겠죠. 제대로 숙성되지 못한 간장에서는 비릿한 비린내까지 배어나왔을 테고요. 한두 시간 후엔 괜찮아 보이던 간장게장이 하루 이틀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맛을 풍기며 손님들의 입을 불편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결국 전 남편 가게의 간장게장은 처음엔 괜찮다는 평에서 곧 먹고 나니 입안이 텁텁하다, 냄새가 역하다, 쓴맛이 올라와서 못 먹겠다는 불만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피땀으로 갈고 닦은 정성의 맛은 하루아침에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었고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겁니다. 전 남편의 입에서 내가 너 수첩 보고 똑같이 했단 말이야 라는 말이 튀어나온 순간 저는 오히려 속이 뻥 뚫렸습니다. 드디어 자기 입으로 다 실토해버린 거니까요. 그간 제가 마음속으로 벼르고 있던 순간이 바로 찾아온 겁니다.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틈을 타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제 방을 뒤져 레시피 수첩을 베껴갔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부러 보게 둔 겁니다. 전 남편은 어떻게든 제 비법을 훔치려 할 게 분명했죠. 차라리 애써 감추고 실랑이를 벌이느니
스스로 손에 넣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오히려 제 손으로 미끼를 던져준 셈이었습니다. 제가 써둔 수첩은 얼핏 보면 모든 게 다 적혀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약재 이름도 분량도 간장 비율도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으니까요. 누구라도 그걸 손에 넣으면 이제 완벽하다 착각했을 겁니다. 저는 바로 그 착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더 크게 판을 벌이고 더 깊게 빠져들어 결국엔 스스로 무너질 테니까요. 다시 말해 그 수첩은 저의 피땀 어린 기록이자 동시에 그들에게는 덫이었습니다. 희망이라 믿고 움켜쥔 순간 그것이 곧 파멸의 씨앗이 될 거라는 걸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멸의 때가 온 겁니다. 저는 다음날 바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상담 창구에 앉아 모든 사실을 하나하나 차분히 말했습니다. 제 전 남편이 제 레시피 수첩을 훔쳐 베끼고 그걸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입으로 실토한 녹취도 있습니다. 담당 형사가 전 남편과의 악연을 가만히 들어주시더군요. 이건 명백히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레시피 수첩이 창작물로 인정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도 갈 수 있고 영업비밀 침해죄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요즘 이런 케이스가 엄청 많아요. 20년 전 바람이 나서 어린 자식들과 저를 버리고 떠났던 그 인간. 위자료 한 푼, 양육비 한 푼조차 내지 않고 뻔뻔하게 사라졌던 세월. 저는 애들 먹여 살리느라 하루하루를 버텨내느라 바빠서 그때는 그 인간에게 단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 대신 체념으로, 울분 대신 자책으로 그렇게 바보같이 참고 살아야 했던 날들이 이어졌죠. 고소장이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되자 전 남편의 가게는 순식간에 더 큰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미 손님 불만과 환불 요청에 휘청거리던 상황에서 레시피 절도 사건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자 여론은 순식간에 돌아섰습니다. 언론에까지 흘러들어가 도둑 레시피로 장사한 가짜 맛집이라는 기사까지 뜨면서 가게는 손님들의 비난으로 초토화됐습니다. 법적으로도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레시피 수첩은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라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하고 정리한 창작물이자 영업비밀로 인정됐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거쳐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 침해까지 모두 걸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됐습니다. 전 남편은 그냥 집안 음식법 좀 옮겨 적은 거라 생각했다며 발뺌했지만 이미 제 손에는 그가 직접 내뱉은 내가 너 수첩 보고 똑같이 했단 말이야 라는 녹취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은 없었죠. 결국 전 남편은 벌금형과 손해배상 판결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남은 건 빚더미와 무너진 가게뿐. 전시모 함께 벌려놓은 가게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원조 간장게장 본점이라는 뻔뻔한 간판은 법원의 철거 명령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듯 뜯겨져 나갔습니다. 야, 너 내 아들 고소한 거 취하해. 내 아들이 인생 말년에 장사 좀 해보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그러는 게 네가 사람이냐? 고소 취하요? 어머니, 제 레시피 노트 훔쳐간 게 그깟 일이에요? 제 인생이 걸린 밥줄이에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훔쳐간 게 어머님이랑 어머님 아들이에요. 어머님도 같이 한 거 제가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어머님 고소 못한 게 억울할 뿐이네요. 야, 헤어졌어도 네 자식 아빠야. 아빠가 잘 되면 결국 애들한테도 좋은 일이지 않니? 너는 아무리 헤어졌어도 한때 네 남편이었는데 남편이 잘 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냐? 배가 아프냐고요? 제가 묻고 싶네요. 제가 겨우겨우 세워놓은 가게 바로 맞은편에다 그것도 똑같은 간장게장집을 차려놓은 건 제가 잘 되는 게 배가 아파서 그런 거잖아요. 아니, 됐고 우리가 네 간장 비법을 훔쳤다 치자. 근데 우리 망했잖아. 네가 수첩에 제대로만 적어놨으면 우리도 문제 없었을 거 아니야. 그대로 따라했는데도 맛이 이상해져서 손님들이 다 떠난 거잖아. 따지고 보면 우리 쪽이 오히려 너를 고소해야 할 판이야. 안 그래? 똑바로 적어놓지도 않은 주제에 어디서 누굴 도둑 취급을 해? 어머니 이번에도 제 탓하시는 거예요? 20년 전에도 제가 남편 내조 잘 못해서 바람난 거라며 제 탓하시더니 이번에도 제 잘못이라고요? 아무튼 너 당장 고소 취하해. 자식 봐서라도 그러는 거 아니야.
20년 전에 바람나서 애들이랑 저 버린 사람이 지금 와서 무슨 아빠예요? 제 아이들한테 그 사람은 이미 아빠가 아니에요. 애들 결혼식 날 아버지 자리 비워둘 겁니다. 죽었다 생각하면 돼요. 너 그렇게까지 매정해야 되겠니? 매정한 건 어머님 아들이죠. 그리고 고소? 절대 취하 안 합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사기, 절도 끝까지 갈 겁니다. 이번엔요, 20년 전에 못 받은 벌까지 다 받게 될 겁니다. 어머니,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마치 세상의 이치가 원래 이랬다는 듯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시 저희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진짜 맛집은 이 집이야. 이 한마디가 제 귀에 들려오는 순간 비로소 속 깊이 쌓여있던 한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오랜 시간 가슴에 응어리져 있던 짐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돈이 아니라 노력과 진심이 결국은 통한다는 것을 저와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제가 지켜온 이 맛과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 정성껏 간장을 다려냅니다. 저에게 일은 삶의 원동력이었어요. 특히 병원 원무과 일은 제 적성에 아주 잘 맞는 일이기도 했죠. 같은 병원 의사가 제 동서가 되기 전까지는요. 좋은 아침! 출근할 때마다 동서는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려다가도 저를 보고는 입을 꾹 다물곤 했어요. 그러고는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 좋은 척 미소를 지었죠. 언제쯤 좋은 아침이 되려나? 오늘 하루도 다들 힘내세요. 동서가 지나가고 나면 친한 동료가 그랬어요. 꼭 저렇게 티를 내더라. 자기 형님이 원무과 근무하는 게 왜 저렇게 마음에 안 든대? 난들 알겠어. 동료가 대신 화를 내줄 때도 저는 최대한 말을 아끼려고 했어요. 어쨌든 가족인데 일하는 곳에서 언급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그날 발생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오셨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오신 줄도 몰랐는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어머, 어머니, 뭘 그렇게 놀라니? 내가 병원에 온 게 그렇게 이상해? 말씀도 없이 오셨길래요. 내가 너한테 병원 온다고 허락이라도 받고 와야 한다는 거야?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 됐다. 나도 원무과 따위에서 일하는 너 보러 온 거 아니야. 의사인 네 동서 보러 왔어. 동서를 보러 오셨으면 동서한테 연락하시면 되시지 않느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더라고요. 굳이 일하고 있는 저를 불러서는 그 말을 하는 의도도 알 수 없었어요. 네 동서 좀 불러줘. 네? 네가 하는 일이 이런 잡다한 일이잖아. 내가 바쁜 네 동서한테 직접 연락까지 해야겠어? 동서랑 약속하고 오셨다면서요. 건강검진 시켜준다고 하더라. 비싼 걸 공짜로 해주겠대. 순간 저도 모르게 다른 원무과 직원들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동서가 저 병원에서 보는 거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제가 연락 넣는 거 안 좋아할 거예요. 어머니께서 직접 하시면. 그때였어요. 저 앞으로 동서가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동서가 머리 위로 손을 흔들며 오더라고요. 어머나, 우리 의사 둘째 며느리 가운 입은 거 보니까 더 멋있다. 어머니도 참 그냥 일이죠 뭐. 동서가 흘끗 저를 보더라고요. 또 무시하려니 생각하고 다시 제 일을 하려던 그때였어요. 어머니, 저는요. 제 병원에서 가족이 일하는 게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꼭 저 들으라는 듯이 아주 크게 말하더라고요. 크게 말하지 않아도 다 들리는 거리였는데도요. 아무래도 그렇겠지. 제가 같은 의사면 또 모를까. 원무과에서 수납이나 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관둬주면 좋으련만. 너만 망신살이 뻗쳤지? 더는 모른 척 듣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그리고 동서, 둘이서 할 얘기는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러자 동서가 콧방귀를 끼며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가족이랑 같이 근무하는 게 불편하다는 거야. 형님, 아는 척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아는 척하고 싶어서 했어? 둘이서 지금 내 앞에서. 그리고 병원 좀 그만두시면 안 돼요? 뭐? 아니, 이 정도로 눈치 줬으면 알아서 그만 다닐 법도 한데 진짜 왜 이러실까? 그러니까 집에서 애나 볼 것이지. 이깟 원무과 일해서 무슨 돈을 얼마나 번다고. 결국 폭발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직서를 출력했어요. 그리고 두 여자에게 보여주었죠. 이거 내면 되겠어요? 어머, 정말 내시게요?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그래, 가서 애나 봐. 괜히 의사동서 병원에서 일하면서 개망신 주지 말고.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남편과 결혼을 먼저 한 건 저였어요. 남편이 시동생 생일인데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더라면서 같이 밥을 사주자고 한 게 화근이었죠. 하필 그때 동서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동서가 시동생에게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 즈음에는 저한테 얼마나 알랑방귀를 뀌었는지 몰라요. 매일 아침 커피를 사들고 와서는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그분이 시동생이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요.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설마 기혼자는 아니죠? 미혼이에요.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고요. 일이 바빠서 대충 대답한다는 게 오히려 정보를 주고 말았나 봐요. 그 대답을 하고도 동서가 눈을 빛내고 있다는 건 몰랐어요. 조금 뒤 동서가 대놓고 말했어요. 저 그분이랑 소개팅하고 싶어요. 순간 화들짝 놀라서 동서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 동서 표정은 꼭 사냥감을 포착한 사냥꾼 같았어요. 우리 도련님이랑요? 네, 제가 그동안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선생님 되게 좋은 분 같았어요. 인상도 좋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친절하시잖아요. 저를 알고 계셨다고요? 어떻게 몰라요. 늘 원무과에 계시는데. 오며 가며 인사는 했잖아요. 그렇긴 한데 저에 대해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신 줄은 처음 알았네요. 아무래도 인연이었나 봐요. 네? 뜬금없는 동서의 말에 당황하고 있던 그때 동서가 쐐기를 박았어요. 가족이 될 인연일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그때부터 동서는 이미 저를 형님으로 모시는 사람처럼 굴었어요. 의사가 원무과 직원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게 좀 유별나 보였다 보니 주변에서도 그냥 소개팅을 해주라고 할 정도였죠. 의사가 자꾸 원무과에 와서 사적으로 얼쩡거리는 것도 불편하다면서요. 동서가 하도 귀찮게 구니까 결국 제가 졌어요. 소개팅할 생각 있냐고 물어는 볼게요. 정말요? 감사해요. 이별한 지 얼마 안 돼서 한다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연락처만 주세요. 제가 다 할게요. 도련님한테 물어보고요. 도련님도 처음에는 관심 없어 하더니 같은 병원 의사라고 입장이 좀 난처하다고 하니 마지못해 나가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동서의 덫에 걸려들었던 것 같아요. 동서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국 연애를 시작하더니 결혼까지 동서가 거의 도련님 코에 콧뚜레를 껴서 끌고 갔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시댁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요. 네가 우리 집안 맏며느리랑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우리 아들이 의사랑 결혼한다니. 둘이 좋아서 하는 거겠죠. 누가 봐도 동서가 훨씬 더 좋아하는 걸로 보였지만 대충 그렇게 둘러댔어요. 네가 거기 다녀서 가능했던 거잖아. 잘 돼서 다행이에요. 다행이다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만 해도 동서 역시 저한테 참 잘했어요. 제 생일에는 명품 가방을 주길래 제가 손사래를 친 적도 있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너무 비싸잖아. 형님, 제가 이 정도도 못하겠어요? 원래 소개팅 주선한 사람들이 결혼하면 옷 한 벌씩 받잖아요. 옷은 벌써 해줬잖아. 그래도요. 제가 형님한테 얼마나 감사한데요. 물론 소개팅을 조금만 더 빨리 주선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때부터 묘하게 말에 씨가 있다 싶더니 결혼하고 나서부터 병원에서 저를 모른 척하기 시작했어요. 병원 안에 동서가 우리 도련님이랑 소개팅하고 싶어서 졸랐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결국 결혼까지 했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과거를 잊고 싶은 사람 마냥 저에게 알랑방귀 끼었던 과거 역시 수치스러웠다는 듯이
돌변하더라고요. 내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 사실은 형님이 머리를 썼던 거야. 내가 마음에 들었으면서 안 드는 척 내가 소개팅을 더 하고 싶게 분위기를 주선했다니까? 병원 안에는 점차 동서의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진실인 양 돌기 시작했고, 진실이 아니라 모른 척했던 저만 점점 전략적으로 의사 동서를 본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오직 원무과 직원들 몇몇만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병원 안에서는 의사들의 힘이 아무래도 세잖아요. 의사들 입심을 막을 방법이 없었. 저는 하던 대로 모른 척 일만 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동서도 모자라 시어머니까지 선을 넘어오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전화해서는 그러시는 겁니다. 예, 네 동서가 좀 불편한 모양이야.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랑 같은 병원 다니는 게 영 불편하대. 그렇다고 의사가 관둘 수도 없고. 어머니, 그 병원에서 더 오래 근무한 건 저예요. 그래서? 불편한 사람이 관두는 게 맞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은데요. 너야? 잃을 게 없으니 불편한 것도 없겠지. 네? 네 동서는 얼마나 불편하겠니? 하긴 네가 뭐 의사를 해봤어야 그 심정도 알지. 아무튼 불편한가 봐. 네가 조심 좀 해. 그 말만 남기시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도대체 무슨 조심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완고하게 나갔었지만 그날은 정말 더는 못 참겠다 싶었어요. 사직서를 출력하자 옆에 있던 동료가 말리더라고요. 왜 그래? 김 과장답지 않게. 나도 이제 좀 지겨워서 말이야. 같은 소리도 한두 번이어야 말이지. 제가 멈추지 않자 동료가 시어머니와 동서에게도 한마디 했어요. 아니, 우리 김 과장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인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건 아니지 않아요? 남이 끼어들 일은 아니고요. 아니죠. 오히려 직장에서는 가족이 끼어들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김 과장은 동서는 신경도 안 쓰고 자기 할 일만 하는데 신경 쓰이는 사람이 이직하면 되잖아요. 동서는 끝까지 못 들은 척만 하고 있고 시어머니도 귀찮다는 듯 대꾸를 멈췄어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사직서를 보여줬고요. 저는 사직서를 들고 그대로 제출했고 동서랑 시어머니는 만족스럽다는 듯 말했어요. 이제야 네가 분수에 맞는 행동을 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이제야 속이 후련하네. 그때였어요. 인사팀장님이 제 쪽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안 오셔서 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요. 사직서는 방금 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런 결정은 빠를수록 좋죠. 이사장님과의 면담도 준비돼 있는데 전에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어제 연락받고 정말 기뻤어요. 에이, 연락 받을 만한 실력이시던데요. 저랑 인사팀장님의 대화를 듣던 동서가 끼어들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형님이 왜 축하를 받아요? 아, 동서지간이라고 소문이 파다하던데 모르셨어요? 우리 김 과장님 경선하셨는데? 네? 근데 어쩌죠? 김 과장님이 지금 재단 이사장님을 뵈러 가야 해서요. 거의 도착하셨을 것 같은데 아까 출발하셨다고 연락받았거든요. 아니, 형님이 감히 병원 재단 이사장님을 뵙는다고요? 겨우 원무과 직원이? 설마 뭐 사직서 썼다고 면담하는 건 아닐 테고. 아,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이번에 제대로 승진하셨잖아요. 네? 가족인데 전혀 모르시나 보네요. 시어머니도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얘가 승진했다고요? 겨우 원무과 직원 주제에 웬 승진? 아이고, 우리 가족분들이 우리 김 과장님 경력을 좀 우습게 보시네요. 병원에서 아주 신임받는 인재신데. 어머나, 의사도 아닌 애가 신임식이나 받을 건 또 뭐래요? 말씀 안 하신 거죠? 인사팀장님이 저를 보며 묻던 그때였어요.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이사장님. 이사장님의 등장에 동서도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였어요. 다들 원무과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한 거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기획실장으로 임용된 원무과 김 과장님 모시러 왔다가 그만. 그래요, 김 과장. 최종 합격한 공모작 잘 봤어요. 재단 이사장님의 칭찬에 저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나는 공정성을 위해 심사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재단 이사들 칭찬이 자자해요. 이런 인재를 재단 기획실장으로 임명하게 된 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하더군요. 나도 보고 나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사장님의 칭찬에 동서가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형님, 정말 재단 공모에 합격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 재단 기획실장이시라고요? 동서가 원하는 대로 적어도 같은 병원에서 일은 안 하게 됐으니 다행이지. 그렇긴 한데 형님이 어떻게 그렇게 큰 직책을... 우리 재단 기획실장님 동서라고요? 네, 저는 이 병원 의사입니다. 아, 그래요? 이사장님이 놀란 얼굴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전혀 몰랐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으니까요. 공정한 거 워낙 좋아하시니까. 그렇긴 하지. 그 순간 저랑 이사장님의 대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동서가 다시 묻더라고요. 형님, 혹시 이사장님이랑 따로 뵌 적 있어요? 아니, 우리가 동서지간인 걸 이사장님께 말씀드릴 만한 기회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자 동서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막 웃으시더라고요. 예, 뭐 당연한 소리를 물어?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형님이랑 이사장님이랑 대화하는 게 왜 이렇게 편해 보이지? 뭐가 이상해? 이사장님이랑 원래 알던 사이 같기도 하고 어디서 한 번 본 것 치고는 너무 편해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친밀한 분이지. 그제야 시어머니도 이상하다는 듯 달려들었어요. 네가 재단 이사장님이랑 친밀한 관계라고? 네가 어떻게? 어떻게 하고 말고 할 게 없었어요. 뭐? 아니, 네가 열심히 노력해도 한 번 뵐까 말까 한 분 아니야? 아니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진 않은데요. 뭐? 하긴 내가 네 결혼식 때 못 갔었지. 그때 중요한 외국 일정이 있어서. 이사장님의 말씀에 동서랑 시어머니도 놀란 것 같았지만 더 놀란 건 저였어요. 갑자기 이렇게 공개하신다고요? 왜? 너 지금 사직 상태 아니야? 아직은 기획실장에 임용되기 전 자연인이잖아. 그렇긴 해도 막말로 공모에 합격한 것도 너고 나는 심사에 참여한 적도 없고 네 능력으로 얻어낸 자리니 떳떳하고 자랑스럽구나. 동서랑 시어머니는 동공지진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저 지금 꿈꾸는 거 아니죠? 꿈은 무슨... 그리고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저도 전혀 모르겠어서 그래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이사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근데 두 사람은 우리 관계가 왜 그렇게 궁금하고 의심스럽지요? 그야 첫째는 지금껏 그냥 병원 원무과 직원이었는데 이사장님 같은 높은 분을 알 리가 없으니까요. 첫째 며느님을 아주 낮게 보시네요. 낮게 보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낮은 게 맞는데. 네? 그렇잖아요. 우리 둘째 의사 며느리에 비하면 뭐 내세울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 둘째 며느리가 같이 병원에서 일하는 걸 얼마나 창피했는데요. 참 별일이네요. 동서지간에 같은 병원에서 일하면 서로 의지도 되고 좋은 거 아닙니까? 같은 의사도 아니고 의지를 하면 큰애가 작은애한테 하겠지. 작은애가 큰애한테 의지할 건 또 뭐래요? 큰 며느님이 경력이 꽤 되실 텐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이거 몰래카메라예요? 둘째야, 이분 정말 이사장님 맞니? 어머니, 그건 실례예요. 진짜 우리 재단 이사장님 맞으세요. 실질적인 병원 주인이요. 어머나, 그러면 이제 네 형님이 너보다 위야? 너는 그냥 일개 의사잖아. 쟤는 실장이라는데? 어머니도 참... 그래도 제가 의사인데 아래는 아니죠. 위아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차피 동서지간이면 우리 기획실장 내정자가 손윗동서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서열을 그렇게 따지지 않아서요. 물론 형님이 재단 공모에 합격해서 기획실장으로 간다고 하니 축하할 일이긴 하네요. 축하하는 사람치고는 표정이 아니 꼽네요. 그게 아니라 형님이 좀 너무한 것 같아서요.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셨으면 여기서 이렇게 난리를 안 피웠을 텐데. 이런 모습을 재단 이사장님께 보여드렸다고 생각하니 죄송하잖아요. 나보다는 여기 있는 이용객들께 죄송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 그것도 그렇긴 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내 외손녀에게도 사과하셔야 할 것 같고요. 할머니, 아무래도 오늘만큼은 우리 사이를 밝혀야 할 것 같다. 내가 우리 외손녀 결혼식에 못 간 게 이렇게까지 치명적인 오점이 될 줄은 몰랐네. 오점은 무슨... 그렇잖아. 지금껏 이런 대접을 받았어? 아니, 너희 집이 못 사는 집도 아닌데 시댁에서 왜 이런 대우를 받아? 할머니, 진정해. 혈압도 높으시면서. 동서는 충격받은 얼굴로 저랑 외할머니를 번갈아 봤어요. 진짜예요? 말도 안 돼. 형님이 어떻게 우리 병원 재단 이사장님 외손녀예요? 아까도 말했잖아.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라고. 동서가 여전히 놀란 얼굴로 시어머니를 보더라고요. 어머니, 형님 집안이 잘 살아요? 시어머니도 그제야 우리 친정을 떠올리신 듯했어요. 결혼 준비할 때 결혼식을 호텔에서 하겠다고 해서 내가 놀라긴 했었지. 사부인이 꽤 비싼 호텔에서 하겠다고 하셔서 우리는 그렇게 비싼 데서는 못한다고 했더니 사부인이 돈은 다 대겠다고 하셨어. 얘네 친정 쪽 손님들 수준이 있어서 비싼 데서 해야 한다나 뭐라나. 그냥 허세를 부리는구나 했는데 어머니도 참 그런 중요한 단서를 놓치신 거예요? 아니 뭐 그냥 본인들이 돈 낸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했지. 설마 형님 사는 집도 아주버니가 한 게 아니에요? 아니야. 네 형님이 원래 갖고 있는 집이 있다고 했어. 그래서 그냥 신혼부부가 살만한 집이겠거니 했는데 집이 고급 아파트라 놀라긴 했지. 너희 집에 돈이 많냐 물었더니 그냥 결혼은 한 번이니까 친정에서 해주셨다고만 들었는데. 설마 지금 형님이 사시는 집이 신혼 때부터 살던 집이에요? 그렇지. 두 분이 나중에 모아서 산 것도 아니고 형님이 시집 올 때 그냥 해왔다고요? 그렇다도? 동서는 혼란스러운 듯했어요. 그런 동서를 보며 우리 외할머니가 물었죠. 왜요? 그간 무시하고 깔보던 형님이 재단 이사장 외손녀라고 하니까 아차 싶어요? 네? 어머나 이사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가족이랑 같은 직장 다니는 게 불편하니까 아무래도 담당 환자도 있는 의사인 저보다는 경력 많은 원무과 직원인 형님이 이직하시는 게 어떨까 했던 거죠. 그렇죠, 어머니? 동서가 시어머니 옆구리를 쿡 찌르더라고요. 그랬어? 나한테는 네 형님더러 관두고 그냥 집에서 애나 보라고 하라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눈치가 좀 없는 편이세요. 제가 비싼 집도 해오고 늘 외제차를 타고 다녔는데도 제가 부잣집 딸내미라는 걸 전혀 눈치를 못 채시더라고요. 덕분에 뭐 해달라고 하는 게 없어서 편하긴 했죠. 어머니, 왜 이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하긴 눈치가 없으니 형님이 어느 집안 딸인지도 관심이 없으셨겠죠. 얘는 갑자기 왜 나한테 화를 내고 그래? 난 늘 네 편이었는데. 아니, 이사장님 외손녀라잖아요. 지금 어머니가 제 편인 게 무슨 도움이 돼요?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섭섭하지. 내가 너 원하는 대로 네 형님대로 일 관두라고 얼마나 종용했는데. 조금 전만 해도 잘 됐다고 좋아하더니 왜 그러니? 그래봤자 너는 의사잖아. 그렇긴 한데... 그간 저랑 잘 지내지 못한 걸 후회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외할머니께서 다시 이사장의 태도로 저한테 말씀하셨죠. 일단 우리는 면담하러 가죠. 난 그러려고 온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이사장님의 뒤를 쫓으려던 그때였어요. 동서가 소리치더라고요. 이거 아무래도 이상한데요? 여러분, 이사장님 외손녀가 갑자기 기획실장이 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겨우 원무과 직원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재단 기획실장? 아무리 공모에 합격했다고 해도, 아니, 공모에 합격하는 것부터가 이상하잖아요. 원무과 직원이 기획 아이디어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다고? 주변 사람들이 다 우리를 흘끗거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외할머니가 걸음을 멈추시더라고요.
두 주먹을 불끈 쥐신 게 보였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외할머니가 묻자 동서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그렇잖아요. 딱 봐도 각이 나오는데? 무슨 각? 이사장님이 심사 안 했다고 일부러 떠든 것부터가 이상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내 외손녀를 내 재단에 꽂기라도 했다는 건가?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상황이죠? 나는 내 손녀가 공모에 응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데. 형식상은 그렇겠지만 막말로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걸 공유할 수 있는 사이잖아요? 형님이 직접 안 했다고 해도 형님 어머니가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솔직히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엄마한테 공모 얘기를 할 것 같아? 당연히 했겠죠. 외할머니 귀에 은근히 흘러들어가라고. 하긴 모르는 게 당연하긴 한데 너무 겁없이 추측하는 것 같네. 뭐가요? 겁없이 추측 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제는 재단 이사장 외손녀인 거 밝혀졌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외할머니가 진짜 치를 떠시는 게 가족이라고 해서 봐주고 공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거거든. 네? 우리 외할머니한테 뭘 부탁하는 자식들, 친척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우리 외할머니는 명절에 모여도 늘 강조하셨어. 재산은 법대로 상속하겠지만 그 외의 청탁은 절대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노력해서 얻으라고. 그게 우리 집안의 가풍이야. 그래서 형님도 스스로 노력해서 이 병원 원무과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난 어릴 때부터 병원집 자식이라 그런지 병원 일에 관심이 많았어. 근데 의사가 될 정도로 공부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의사보다는 서비스에 관심이 더 많았지. 우리 엄마도 의사셨지만 굳이 나더러 의사가 되라고 하진 않으셨어. 제 말에 외할머니가 머쓱하게 웃으셨어요. 그건 내 탓이 클 거야. 내가 네 엄마를 아주 못살게 굴었거든. 의사가 돼야 한다. 공부를 더 해라. 그러면서. 맞아요. 그래서 엄마는 다짐했대요. 절대 자식에게 무엇도 강요하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경영학과에 간 것도 좋아하셨어요. 물론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겠다고 하니까 좀 황당해 하시긴 했죠. 나한테 배운 버릇이 어디 가겠어? 사실 나도 처음에는 헉했어. 시어머니가 또다시 놀란 얼굴로 물으시더라고요. 사부인이 의사셨니? 네, 저 결혼할 즈음에는 그만두신 상태였어요. 손목이 안 좋으셔서요. 아니, 난 왜 몰랐지? 아, 어머니가 크게 관심 없어 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직장인인 것만 관심이 있으셨잖아요. 설마 그 직장이... 시어머니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외할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절대 내 재단 아닙니다. 우리는 사위는 사위대로 자기 일을 했어요. 그게 우리 집안 가풍이니까. 아니, 해도 너무하게 공정하셨네요. 그래도 사위는 재단에서 일하게 해줄 만한데. 제가 설마 우리 외손녀한테도 안 준 득회를 사위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큰며느리도 안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둘째 며느님의 의심에 대해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 재단 공모는 늘 정직하게 이루어집니다. 일단 무기명으로 심사가 이뤄지고 저를 포함해서 고위직은 심사에 참여조차 못합니다. 오히려 평직원들의 작은 점수를 다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가 선정돼요. 그러니 공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평직원들이라고 해서 청탁을 받는다 한들 큰 영향을 못 미치니까요. 아니, 그렇게 했다가 엉뚱하게 뽑히면 어쩌시려고.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지만 행여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최종작을 발표하기 전에 한 번 더 전문가의 검토를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 재단 공모는 뭘 조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정도로 투명하게 운영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내 인생을 걸고 해온 일인데 내 자식들, 형제자매들 때문에 내 신념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요. 저는 부모이기 전에 내 일을 하며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내 자식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해온 건데 자식들 때문에 휘청거리는 건 좀 억울하지요. 자식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요?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나만큼의 능력이 없겠습니까? 내 자식들을 믿어야죠. 자기 역량껏 살아갈 수 있다는 걸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신 듯했고 저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고 묻던 동서도 당황한 것처럼 보였어요. 자,
그러면 특혜 논란에 대해 더 할 말이 있으면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세요. 우리는 갑시다. 저는 외할머니를 따라 이사장실로 가서 면담을 시작했어요. 자랑스럽네요. 내 재단에 그것도 본인 능력으로 기획실장으로 들어오다니. 사실은 동서랑 시어머니 괴롭힘이 도움이 좀 됐습니다. 도움이 됐다고요? 우리는 다시 이사장과 기획실장 내정자로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네, 동서가 자꾸 원무과 직원인 제가 부끄럽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정말 이직할 때가 됐나 싶었어요. 내 딴에는 자부심을 갖고 하는 일인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고, 그렇다고 다른 병원 원무과로 가고 싶진 않았고요. 그런데 마침 재단에서 하는 공모가 있더라고요. 워낙 어릴 때부터 아는 게 제법 됐다 보니 번뜩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모를 해본 거고요. 솔직히 제가 최종 합격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실력이 아주 대단하던데요. 위기가 기회가 됐네요. 네, 그래도 좀 앙금은 남아서 굳이 시어머니랑 동서한테 미리 알려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 보란듯이 앞에서 사직서를 내버렸죠. 두 사람이 처음엔 좋아했겠네. 네, 맞아요. 그런데 인사팀장이 와서 기획실장 얘기를 하니까 둘 다 얼굴이 새해지더라고요. 아주 재밌는 스토리가 만들어졌네. 네, 좋습니다. 기획실장으로서의 첫 면담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만 외할머니와 외손녀로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네, 할머니. 정말 고생 많았다. 아까 보니까 좀 별로던데, 너희 시댁 식구들. 그러니까요. 우리 신랑은 안 그러는데. 그러면 불행 중 다행이고, 이제부터는 같이 일할 필요도 없으니 더는 스트레스 받지 마. 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슬쩍 말하지 그랬어. 말했으면 저 재단에 꽂아주시려고요? 아니 뭐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자식한테는 안 약한데 손주들한테는 좀 약하잖아. 재단의 자리까지는 못 줘도 그 동서를 분원으로 발령을 낼 수도 있었겠지. 너는 정당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은 병원 의사가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 오, 할머니 머리 완전 좋은데요? 내가 괜히 이사장 하겠니? 막말로 같은 직원을 괴롭혔다면 그건 징계 사유도 맞잖아. 정당한 조치인 거지. 오랜만에 외할머니와 둘이 외식도 하고 친정 식구들에게도 축하 연락을 받았어요. 네가 외할머니 재단에 들어가게 되는 날이 다 오네. 너희 외할머니도 늙으셨어. 그래도 손녀가 자기 재단 기획실장으로 들어오니 좋으신가 봐.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 나도 좋다. 엄마는 진짜 외할머니 말 안 듣는 딸이었는데 그래서 엄마 곁에서 일도 하기 싫었거든.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근무했어? 그랬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너무했다 싶어. 엄마 재단 병원에서 일하면 서로 좋은 건데. 그럴 수도 있지. 엄마도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 아니야. 너한테는 내가 받은 스트레스는 안 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네가 알아서 할머니 곁으로 가네. 고마워. 엄마 대신 뭘 한 것도 아닌데 고맙다는 인사를 들으니까 좀 민망한데? 자랑스러워, 우리 딸. 친정에서는 이토록 자랑스러운 일이 시댁에서는 아주 혼란을 불러일으킨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무 연락이 없으셨고 동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죠. 재단 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동서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무 시간에 무슨 일이지? 여보세요? 의아해하며 받았는데 동서가 받자마자 버럭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형님, 진짜 나한테 왜 이래요? 동서, 대뜸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뭐? 내가 형님한테 직장 관두기 종용했다고 복수하는 거예요? 종용한 건 아나 보네. 지금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천천히 설명을 해. 나중에 하면 더 좋고. 형님만 기획실장으로 떵떵거리고 다니면 다예요? 내가 떵떵거리고 다닌다고? 아주 병원 안에 소문이 파다해요. 원무과에서 일하던 김 과장이 재단 기획실장으로 갔다고. 내가 그 재단이 그 김 과장 외할머니 재단이라고 소문내기 전에 형님이 다 바로 잡으세요. 뭘 바로 잡으라는 거야? 저 지금 징계 먹게 생겼다고요. 아니,
동서가 징계 먹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나한테 연락해서 화를 내는 거야? 아주 딱 잡아떼시네요. 공정하신 형님 외할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뭐? 지난번에 원무과 앞에서 소란 피운 것까지 싹 다 내 책임으로 물어서 징계 처리하겠다잖아요. 막말로 그 소란을 나만 피웠어요? 형님도 같이 한 거잖아요. 원무과 앞에서 나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사팀장님이랑 같이 이동하려던 참이었지. 동서가 내가 어떻게 재단 기획실장이 되냐고 태클을 걸면서 소란스러워진 거고. 이것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미리 시나리오까지 다 짜놨어요? 동서, 정말 왜 이래? 내가 뭐하러 그런 시나리오까지 짜겠어? 재단 일에 적응하기도 바쁜데. 그리고 단지 그 이유라면 징계를 받는다고 해도 별로 큰 징계는 아닐 것 같은데? 감봉의 윤리 교육까지 받으라잖아요. 뭐? 솔직히 그때는 저도 놀랐어요. 혹시 몰라 이사장실로 갔죠. 이사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하세요. 제 동서가 징계를 받는다는데 혹시 아는 일이세요? 아, 알고 있죠. 설마 할머니가 하셨어요? 제가 놀라서 되묻자 외할머니 표정이 차갑게 굳으셨어요. 여기 외할머니가 어디 있지?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요. 아니,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근데 왜 동서한테 그런 과한 징계를... 내가 내렸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닌가요? 알고 계시다길래. 내가 내 외손녀일로 그 동서라는 의사에 대해서 좀 알아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알게 된 거예요. 징계 대상이라는 걸. 원무과 앞에서 소란 피운 걸로 징계를 받는다던데요? 아, 그것도 포함이라고는 하더군. 그런데도 모르는 일이라고요? 그건 실장님 동료가 신고했던데. 네? 동서가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해서 원무과 일도 제대로 보기 힘들었고 이용객들도 불편함을 계속 겪었다고. 그래서 병원 측에서 CCTV 조사랑 원무과 직원들, 당시 원무과 근처에 있었던 이용객까지 다 조사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들었어요. 내가 설마 개인적인 원한으로 그런 징계 처분을 요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답을 들으니 조금은 안도하게 되더라고요. 안 그러실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상황이 너무 절묘해서요. 동서가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고요. 그랬겠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징계 내용이 좀 과한 것 같은데요? 그 동서가 원무과 앞에서 벌인 일만 얘기하던가요? 그것 말고 다른 게 더 있어요? 골치 아픈 의사던데. 환자한테 비급여 검사도 쓸데없이 많이 꺼내더라고. 거기다 시어머니한테 고가의 건강검진까지 공짜로 해주려고 했더라고요. 우리 기획실장님도 시어머니가 자기 가족이라고 동서 행실을 강구한 것 같은데 우리 병원에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고가의 건강검진을 친인척에게 무상 제공하는 규정은 없죠. 이미 제공했다 보니 제대로 걸렸어요. 거기다 환자들한테 비급여 검사를 왜 그렇게 쓸데없이 꺼내던지. 그것도 환자들한테 신고당해서 걸린 거예요. 자업자득인 거지. 실상을 알고 나니 이사장실로 찾아온 게 민망해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도 제대로 모르고 이사장님부터 찾아왔네요. 그러니까 일터에서는 일만 합시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동서의 생사람 잡는 버릇을 깜빡한 채 일단 외할머니께 물으러 가더라고요. 더는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업무에 매진했어요. 그리고 퇴근 시간. 퇴근하려고 재단 정문으로 나가려는데 어디선가 날달걀이 연이어 날아오는 겁니다. 어머! 순식간에 보안 직원들이 달려와 날달걀을 던진 범인을 잡았지만 저는 이미 머리와 어깨, 얼굴까지 날달걀로 범벅이 돼 있었어요. 황당해서 보니 동서더라고요.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형님이면 다야? 네가 내 남편 소개해준 게 뭐 유세냐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깟 소개팅 한번 시켜달라는데 콧대 높게 굴 때부터 재수 없었어. 그래도 만나서 결혼까지 했으니까 참아보려고 했는데 아주 입을 제대로 털고 다녔더라. 뭐? 형님이 다 소문낸 거 맞잖아요. 내가 구걸해서 형님 시동생하고 소개팅하고 결혼까지 했다고.
내가 다 원해서 내가 다 주도해서 했다고. 우리 신랑도 지금도 나한테 갑이에요. 내가 의사인데 내가 더 잘났는데 살림도 내가 하고 돈도 내가 더 번다고요. 동서, 지금 그게 나한테 화풀이 할 일이야? 이렇게 사람한테 날달걀 던지는 거 처벌받을 수 있어. 다 형님 때문이야. 형님이 날 무시하니까 네 남편도 날 무시하는 거라고요. 이건 아니지. 동서가 원무과에서 일하는 내가 창피하다고 하는 것도 그냥 자기 자격지심인 건 알고 있었어. 하지만 찾아와서 테러까지 하는 건 도를 넘었잖아. 그러니까 왜 말을 안 해요? 병원 재단 이사장 손녀면 손녀라고 말했어야지. 그래서 늘 그렇게 도도했던 거야.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겨우 원무과 직원 주제에 왜 저렇게 콧대가 높고 도도한가 했지. 감히 의사가 자기 시동생이랑 소개팅해 주겠다는데 시동생이 이별한 지 얼마 안 된데 어쨌네. 의사가 소개팅하자고만 버선발로 달려와야지. 듣자니 기가 차더라고요. 그렇게 의사인 게 자랑스러웠으면 같은 의사 만나 결혼하지 그랬어? 아주 의사 집안이 됐겠네. 형님네 외가가 그런 집안이라서 내가 의사인 건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죠? 의사라는 직업이 대단한 게 아니지.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대단한 거지. 동서는 그런 의사야? 뜬금맞게 뭔 소리예요. 의사는 직업이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꿈의 직업. 나는 그걸 가졌다고요.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애를 쓰며 산지 알아요?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공부만 하고 살았다고요. 근데 그게 나한테 화낼 일이냐고. 근데 날 무시하잖아. 의사도 아닌 것들이. 징계 때문에 이러는 거야? 들어보니 징계 사유가 넘치던데? 다 동서가 자처한 일이고. 그 입 안 다물어? 그러면서 보안 직원들을 밀쳐내고 또 달걀을 던지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만 더 던졌다가는 바로 경찰 부를 줄 알아? 뭐라고요? 그래도 내가 우리 시댁의 자랑인데 나를 경찰서까지 끌려가게 하겠다고요? 동서는 결국 동서가 다 자처하고 있는 거잖아. 진정 좀 하고 자기 잘못부터 반성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된 것밖에 없어. 환자들한테 비급여 검사는 왜 그렇게 권했는데? 시어머니한테 고가의 건강검진은 왜 무료로 해주고? 내가 의사인데 그 정도도 못해? 그래도 의사인데 나 축혀 세우는 시어머니한테 그 정도 서비스를 할 수 있지. 그러면 동서가 값을 제대로 치르고 해드리던가. 내가 비급여 검사까지 받게 해서 병원 재정을 그 정도로 충당해 줬으면 그 정도는 그냥 해줄 수도 있지. 동서 축혀 세우는 시어머니한테 그 정도는 해야 계속 대접을 받을 테니까 한 거잖아. 그래서 형님은 뭐 지금껏 시어머니한테 비싼 건강검진 한번 해드린 적 있어요? 동서 시집 오기 전에는 내가 다 했어. 뭐라고요? 어머니는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동서 바라기시잖아. 동서 기분 좋아지라고 그러셨겠지. 나는 내가 다 값 지불하고 해드렸어. 어이가 없네. 그래놓고 형님이 재단 이사장 손녀인 거 알고 갑자기 돌변하신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병원에서 징계받게 생겼다고 다 형님 때문이라고 전화했더니 그게 어떻게 형님 때문이냐고 하시잖아요. 시어머니께서 어쩐 일로 바른 소리를 하셨더라고요. 맞는 말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는데? 이제는 어머니마저 동서 편이 아니라서 불안해? 내가 진짜 징계받아서 감봉됐다는 것까지 알아봐요. 나를 아주 벌레 취급할걸요? 누가 동서를 벌레 취급한다고 이래. 그리고 징계를 받았으면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반성해야지. 징계도 누적되면 해고될 수도 있어. 동서도 알잖아. 나 의사예요. 남들이 다 무시해도 의사라고. 정 안 되면 개원이라도 하면 돼요. 실력 없는 의사가 개원해봤자 망하는 지름길이야. 누가 실력 없다고 이래요? 물론 나는 동서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 근데 동서가 하는 짓이 이상하잖아. 비급여 검사권에서 동서 실적 올린 거 아니야? 동서는 곧바로 잡아댔어요. 다 병원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형님도 저한테 고마워하셔야죠. 재단 이사장 손녀니까. 우리 외할머니는 환자한테 과잉검사밖에 하는 분 아니야. 그렇게 병원 수익 올리시는 분도 아니고. 그거야 지금은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런 거고 병원 매출 떨어져 봐요. 재단 운영도 어려워지는 거라고요. 동서가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 더더구나 환자 돌보는 일을 장사로 생각하는 사람이 남 생각할 것 같지도 않고. 그때였어요.
이번에는 내 재단까지 와서 난동을 피우고 있네. 외할머니가 퇴근하다가 제 꼴을 보고 마신 거죠. 아니, 너 이게 다 뭐니? 설마 달걀 맞았어? 아, 그게요. 설마 이거 동서짓입니까? 동서가 우리 외할머니한테 매달리더라고요. 이사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징계받으면 진짜 집안 망신이에요. 외손녀분 시댁 식구잖아요. 결국 외손녀 얼굴에 먹칠하시는 거라고요. 참나, 누가 들으면 징계를 내가 한 줄 알겠네. 외할머니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제 얼굴을 닦아주셨어요. 할머니, 제가 할게요. 할머니 옷 더러워져요. 달걀이 뭐가 더러워. 달걀을 이런 식으로 허비하는 인간들이 더러운 거지. 감히 내 손녀한테 이런 짓을 하고도 뭐? 살려줘요? 네?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분원으로 발령한다는 걸 내가 내 외손녀 동서라고 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고 했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문제가 보이면 그때는 분원 발령이든 뭐든 알아서 하라고요. 근데 분원은 또 무슨 죄야? 그냥 해고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해고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놓은 건지. 할머니, 정말요? 그래, 병원장이 아주 골치 아파하더라. 병원 수익 핑계로 과잉 진료하지 말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했다는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자기 실적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분원으로 보내야 할 것 같다더라고. 저기 시골에 이번에 새로 지은 분원으로. 할머니가 웬일이에요? 절대 안 봐주시는 분이.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원망할까 봐 그랬어. 네 동서라는 인간을 보아하니 남 탓만 하는 것 같길래 괜히 내 귀한 손녀만 잡겠다 싶어서. 우리 할머니 최고네. 됐어. 왜 이런 꼴을 당해? 같이 던져주지 그랬어. 보안 직원들은 뭘 보고 있어요? 당장 잡아다가 내쫓아요. 그래도 안 가면 경찰 부르고 또다시 내 재단에 와서 이런 짓 하면 그때는 바로 경찰부터 부르세요. 예, 이사장님. 명심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속상한 얼굴로 제 손을 잡으셨고 저를 데리고 외가로 가셨어요. 네 시댁 식구들이 너한테 이런 홀대를 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 너희 외할아버지 살아계셨으면 벌써 네 신랑부터 혼쭐 났을 거야. 괜찮다고 하는데도 저는 외가에서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저녁도 먹고 반신욕까지 했어요. 결국 남편이 와서 외할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서야 외할머니는 제 귀가를 허락하셨죠. 아무리 자네가 무난한 성격이라고 해도 자기 집에서 내 외손녀한테 이런 대우를 하고 있는데 손 놓고 있는 건 말이 안 돼.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아내가 전혀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용서 못해. 남편이라는 게 뭐야? 내 손녀 편이 되어주는 게 남편이지. 막말로 내 손녀가 돈이 없어서 자네한테 기대 사나? 아닙니다.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내 손녀는 당장 이혼해도 내가 평생 놀고 먹고 살 재산 주면 그만이야. 잘해. 한 번만 더 내 눈에 이런 모습 보이게 했다가는 이혼이야. 난 이혼시킬 거야.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꼭 바로 잡겠습니다. 남편과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이 울더라고요. 여보, 울어? 왜 말을 안 했어? 내가 진짜 미안해. 자기 알아봤자 속만 상할 테니까. 내가 단속 제대로 할 거니까 당신은 이제 빠져. 내가 다 해. 그 후로는 시어머니도 저한테 허튼 소리는 못 하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남편이 시댁에 가서 절연 선언까지 했었더라고요. 막상 남편이 나서서 해결해주니 제 마음도 좀 풀렸고요. 동서는 결국 분원으로 갔어요. 그날 저한테 달걀 던진 것까지 문제가 돼서 어쩔 수 없이요. 저는 요즘도 재단 기획실장으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점수를 크게 잃을 뻔한 남편이 툭하면 데리러 와서 요즘 같아선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것만 같네요.